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서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가 마련한 광역단체장 후보자 초청 토론. 어제 인천에 이어서 오늘은 경기도입니다. 1,3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경기지사 후보 4분의 공약과 비전, 정책 역량 오늘 검증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죠. 특별히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요, 출마 후보들의 면면이나 현재 여론 지형 등에서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토론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리가 될 것인지 경기도민, 경기도 유권자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 시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20분간의 토론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4분의 경기지사 후보를 먼저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정의당 황순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무소속 강용석 후보 나와주시죠. 자, 4분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 하여간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먼저 첫 순서로 출마의 변부터 네 후보님께 듣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출마의 변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렇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입니다. 고통 같았던 교통,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이제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은혜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 원 균등 지급,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김은혜가 주장하고 새 정부가 정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 새 정부의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후보가 아니라 집권 여당 후보가 정답입니다. 저 김은혜는 현장을 아는 후보입니다. 책상 위에서 줄 긋는 관료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도지사 김은혜가 경기도의 미래를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꿈꾸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황순식 후보 출마의 변.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 황순식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미래를 책임질 도지사를 뽑는 지금 도지사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정치적 논리만 지금 가득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명심과 윤심이 아닌 민심을 따를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사회를 바꾸어 나갈 도지사가 꼭 필요합니다. 권력과 이익 앞에 그때그때 다른 그런 정치가 아닌 정말 도민들 곁에서 도민들을 위해 일할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연입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일 잘하기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산적한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경기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좋은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써준 말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나라 경제를 책임졌고 나라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는 혁신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수십억 주는 전관예우 모두 거절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 말이 아니라 일로서 우리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경기도를 가장 우수한 도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소속 강용석 후보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용석입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년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 차례로 있는 이 선거에서 제대로 승리해야만 이 정권 교체가 제대로 완성됐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선거 방송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강용석이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강용석이 정권 교체를 완성해서 문재인 5년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권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후보 출마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부터 본격 검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공약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후보들의 약속을 상호 검증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공약 검증의 첫 주자로 나설 분은 정의당 황순식 후보. 먼저 발표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동하는 사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후보의 대표 공약을 먼저 듣고 후보 간 상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공약의 타당성 그리고 현실성을 검증해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발표는 1분 30초를 하고요. 각 후보들께서는 발표하는 후보한테 2분씩 검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답변은 가능하면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질문 내용은 공약과 정책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의당 황순식 후보 공약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핵심 공약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반의 반값 아파트는 환매 조건부 지분 공용 주택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러 후보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공약들, 그 주택 유형들을 종합한 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과 공공이 집값을 절반씩 부담하고 권리도 절반씩 나누어 갖는 이런 반의 반값 아파트를 3기 신도시부터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무주택자들에게는 임대료와 전세이자를 지원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는 재건축 공공지원 기관을 설립해서 도지사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 3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르신부터 점차 확대시켜 녹색교통,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등 질 좋은 공공일자리 확대입니다. 지금 여러 후보님께서 또 공약하고 계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그것을 통해서 질 좋은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린 주거, 그린 교통, 그린 일자리로 경기도를 녹색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상호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김동연 후보, 황순식 후보에게 질문하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좋은 공약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도 이 청년과 또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1가구 1택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지금 반의 반값 아파트가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우선 좋겠습니다. 예,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을 하면은 분양가의 대충 한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시세의 그러면은 절반 정도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다시 공공과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 시중 가격의 4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어쨌든 임대료를 또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크게 부담이 없고요. 원가를 다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그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고요. 그 공공 지분 절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 30만 원 대중교통비 지원하셨는데요. 저도 이 경기도민이 고통스러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공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큰 한 꼭지는 GTX라든지 광역 철도망 또 광역버스 확충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집 앞, 내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일자리 또 교육, 병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교통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두 가지 큰 틀을 잡고 있는데 이 30만 원 대중교통비는 조금 생소합니다.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교통지원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314억인데요. 이거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연 12만 원씩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40세까지로 확대를 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2,400억 정도가 됩니다. 저는 지금 대중교통비 지원, 그다음에 농민 기본소득, 시간이 다 됐네. 김동연 후보 검증 시간이 다 마무리됐고요. 이어지는 검증 질문 강용석 후보입니다. 네, 황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하겠고요. 저는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조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두 분이 표방하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 잠시만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황 후보한테 집중해 주십시오. 네네 하겠습니다. 네, 거의 차이가 없고 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없나 살펴보면 이 공약을 만든 사람들이 30년 전부터 이 공약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30년 전부터 만들었던 경기도 공무원들이 만든 공약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이 김은혜 후보나 김동연 후보의 공약들을 보면 제목만 가리면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차이가 없다. 김남매다. 김남매의 공약이 아무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공약 중에 새로운 것은 수원 군공항 이전, 성남 군공항 이전, 그리고 과천 경마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황 후보 질문에 그건- 집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처음 출마할 때 그걸 가지고 수원 공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그 공약은 전에 유승민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동연 후보나 김은혜 후보가 전부 쫓아합니다. 남의 공약을 베끼는 거는 괜찮지만 그래도 베낄 때 베끼더라도 원저작자 표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약들이라는 게 좀 새로운 공약을 내놔야 되는데 재탕, 삼탕, 공약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사골 공약처럼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릴 거 또 우리고 또 우리고 그렇게 공약을 해가지고는 경기도민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고 뭔가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도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 후보님 앞으로 좋은 공약 많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 후보께서 지금 검증 시간을 황 후보님한테 질문 없이 지금 전체 소진을 했는데 토론 규칙 이거 지금 경기도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시청하고 계시니까요. 토론 규칙을 가능하면 꼭 준수해달라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은혜 후보 검증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황순실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급한의 반값 아파트랑 임대료 지원을 여쭙고 싶은데요. 임대료 지원은 월세 등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월세 일부와 네. 전세 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월세와 관련해서는 그 재원은 혹시 계산을 해 보셨는지요? 예, 대략 한 5천억 정도를 지금 1년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저는 경기도의 전체 가구가 한 530만 가구라고 생각할 때에 보통 이제 월세 비율이 22.8%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평균 월세 한 50만 원 정도 곱한다고만 하더라도 벌써 12개월 하면 7천억 정도 맞습니다. 들어서 그래도 그 축에는 서로 맞춰갔으면 그거는 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걸 지금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걸 한꺼번에 지금 모든 무주택자들에게 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단계적으로 실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반값 아파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매각할 때 공공에게 되팔 수 있긴 하는데요. 나라 재정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저는 검토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원가주택이라고 해서요. 25만 원 정도 공급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주거 문제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는 좀 더 현실성 있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고요. 건설 원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 원가 주택을 윤석열 후보도 공약을 했었고 원희룡 후보가 반값 반반 주택을 얘기를 했었죠.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지분 50%에 여기는 환매가 없는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환매와 지분 50%를 결합시킨 유형입니다.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고요. 이것이 결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주택 유형들을 결합한 형태로 공공성을 가장 높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충분히 정권에서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황순식 후보 공약 검증이 끝났습니다. 황 후보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어서 김동연 후보는 발표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연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공약 설명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를 가지고 삼행시로 공약을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노후 지역 살리기입니다.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신속하게 규제 완화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 내에 있는 노후 지역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과 또 신혼부부를 위한 50% 반값 아파트, 질 좋고 싼 아파트 공급해서 1가구 1주택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입니다. 기분 좋은 출퇴근입니다. 교통공약입니다. GTX 확장하고 또 신설해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하루 1시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광역철도망 촘촘하게 짜게끔 하겠고 광역버스 늘리고 또 심야버스 늘려서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 편하게 해드리면서 교통공약 확실하게 처리하면서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도내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름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인건비, 또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에 대한 지원 확충하겠고요. 신용 떨어져가지고 시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 회복시키는 대출 갈아타기 등의 공약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강용석 후보가 이번에는 김동연 후보 공약에 대한 검증 질문할 순서입니다. 네, 김동연 후보님 공약을 들어보면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하고 안 맞는데 맞추려고 너무 애쓰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다,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김동연 후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후보께서는 2021년 9월 16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고 제대로 된 철학인지가 의문이다. 그분이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이재명의 기본소득 시리즈를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뭐 오히려 이재명보다 더 심한 얘기들을 잔뜩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된 거는 정치인이 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소신이 없기 때문이신가요? 기본소득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은 특정한 계층을 타겟팅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목표에 따라서 특별 계층을 타겟팅하는 것은 저는 확대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소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신도시 특별법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물론 부총리까지 하셨기 때문에 경제 관련 법안 통과시킨다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신도시 특별법이 무슨 내용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용적률을 확 늘려주는 식의 방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건 단순히 신도시 특별법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59명 국회의원과 나머지 240명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 간의 싸움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토균형발전론에 걸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이어서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의 정책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2분. 네, 먼저 하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님. 그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 하면 민간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민간 재건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경기도지사 후보 수락하실 때는 왜 공공재정비를 하셨나요? 아니죠.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노후시설까지 포함해서 공공이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위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분명히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공공재정비라 하셨고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카드뉴스에서부터 공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를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계시는지 1기 신도시 주민분들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시절에 2018년에 보면 국토부에서는 가장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부총리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 충분히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치시지 않고 이제 와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규제 완화한다? 그거 쉽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2018년 당시에 국토부 내부에 있던 정책 결정과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국토부를 제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었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30만 호 되는 그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아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용적률 인상뿐만이 아니고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안전점검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이주 대책까지 포함해서 종합 대책으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중앙행정은 아시고 지방행정은 잘 모르시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령, 시행규칙, 네.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이 그것입니다. 네, 김은혜 후보 검증 시간 다 끝났고요. 다음 황순식 후보 검증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는 방금 김은혜 후보님과 정반대 입장에서 지금 또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을 지금 많이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김은혜 후보님도 같은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물론 조금 올려야지 또 재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500%까지 올리겠다. 저는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크고요. 저희 과천에 살면서 또 시의회 의장까지 하면서 재건축 과정들을 쭉 지켜봤습니다. 이거 더 준다라고 하는 순간 폭탄입니다. 서로 더 받으려고 하고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500%고 어디까지는 400%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싸우고 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재건축 계속 늦어집니다. 과천에서 지금 재건축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 25년이 됐는데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과천은 연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죠. 1기 신도시보다 한 10년에서 15년 먼저 생겼습니다. 지금 과천의 지금 현재가 지금 3기 신도시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20년, 30년이 가도 재건축 그 조합 내에서의 싸움과 민간에 완전히 맡겨놨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재건축하면서 조합장들이 바뀌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고요. 한 번 바뀌면 6개월, 1년씩 넘어갑니다. 저는 민관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재건축 지원을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함께해서 순환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네, 수간전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황 의원님 그 큰 취재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또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하는 것 동의합니다. 용적률 문제 걱정을 해주셨고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일기 신도시 용적률 문제는 지금 일기 신도시 5개 도시가 지금 200%에서 전후로 돼 있기 때문에 300%까지 올리는 것은 추진하고 일부 지역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500% 용적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준주거 지역이 이미 500%까지 상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3종 시설도 종변경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김동연 후보 공약 검증 끝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순서는 검증 후보 강용석 후보입니다. 발표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강용석 후보 공약 1분 30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공약은 먼저 신도시와 관련해서 힐링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신도시 특별법으로 지금 용적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기 신도시의 문제는 단순히 용적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적률을 현재의 2배 가까이 되는 500%로 해준다고 하면 지금의 성량갑 아파트가 2층 성량갑이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일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결국 살만한 도시이냐, 쾌적하고 편안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이건 단순히 법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주제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어디서나 부러워하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규제가 중첩돼 있고 방대한 규제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서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과감하게 완화해서 기업들이 서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금 있는 것의 연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지선 설치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의 시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을 경기도민께 제공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김은혜 후보가 강용석 후보 공약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강현수 후보님, 저는 회북에서 그 상수원
또 한강 주인 찾기 관련한 그 언급을 하신 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에 대한 고민이 묻어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보면 취수원을 이전하는 거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실하게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이제 하나 그런데 궁금한 건 있더라고요. 이게 취수원을 이전한다고 하면 이 지역의 중첩 규제가 없어지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서 보면 이게 자연보전 권역 규제가 사라지진 않기 때문이죠. 남양주만 보더라도 조합면 같은 경우에는 1975년 이후에 상수원 보유구역 때문에 미용실, 짜장면집 하나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취수원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으로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자연보존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바람에 이런 기본적인 규제에서 파생되는 또 자잘한 규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규제들의 모태가 되는 규제, 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남양주 조합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거의 다 그린벨트 돼 있어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로 그 건너편인 양평군 서종면만 하더라도 그린벨트도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아니라서 훨씬 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남양주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경기도 동북부 지역 그리고 동부와 북부 지역이 그러한 규제들 때문에 너무나 낙후돼 있고 지방 소득이라든지 네. 국민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시간 다 됐네요. 네. 다음 황순식 후보가 질문합니다. 예,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1번 공약으로 대형마트 휴무 폐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두 번 쉰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전통시장에 대형마트가 상관이 없다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의문이고요. 저 이건 상식 파괴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형마트 휴무 문제는 지금 10년 동안 규제를 해봤는데 대형마트를 한 달에 2번씩 강제로 쉬게 한다고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대형마트들과 전통시장의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가지고 지금 온라인 시장이 네. 오프라인 그 시장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쿠팡 네이버가 이마트니 뭐니 전통시장 전부 매출 다 합친 것보다 네. 훨씬 더 큰 제 상황이에요. 질문 시간이니까요. 네. 그 두 가지가 다 있죠. 지금 어려워진 것은 온라인 시장과 대형마트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한쪽은 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많이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후보님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복당을 하려고 하십니까? 대형마트 당에 복당하시려고 이번 선거를 잘 보시죠. 제가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복당할지 입당할지 여부에 그럼 대해서 복당을 안 하셔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서 당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잘 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신도시 저희 재건축 미래까지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 신도시 재건축 얘기를 잘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네, 앞에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 확대 부분에 대해서 잘 비판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공감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이게 뭔 말이지 싶은데 그러면 그리고 용적률이 높다고 하고 300%가 그러면은 원하는 용적률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은 300%, 500%를 시간이 다 요구하는데 됐습니다. 그것도 주시겠습니까? 다음 김동연 후보가 검증 질문할 차례입니다. 네, 강 후보님 세계 키워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뜻도 좋고 취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자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 활동에 자유를 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와 같은 그 시장의 자유가 시장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 만능주의로 가는 건 또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소위 그 에세이 공포에 따른 그 스태그플레이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기본이 되지만
시장에서 시장 과정에서 나오는 불공정 문제, 또 시장의 결과에 나오는 불형평 문제,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자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기도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동연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얘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시장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이제 입장에 따라서 또 이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다만 우리 김동연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겠다, 벤처들을 키우겠다, 이런 표현은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우리 김동연 후보님께서 제 시간이니까요. 네네. 지금 제 걸 말씀하시니까 네. 지원이 아니라 생태계 조성이 정확한 제 시절 말씀을 안에 드리고요. 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육성. 네. 네. 그 육성을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강용석 후보 공약 검증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김은혜 후보 차례니까요. 자리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어서 김은혜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1분 반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후보님께 저도 제 제안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동부와 북부, 경기도의 중첩 규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직접 지원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인데요. 첫 번째, 저는 재산세 100% 감면입니다. 이게 뭘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집이 있는 분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이 없는 분들은 규제 폭탄으로 너무 많이 고생하셨죠. 이제는 치유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특히 서민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곳에 보면은요, 공시가격으로 하면 5억입니다. 시가로 하면 약 9억 정도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약 320만 가구가 혜택을 보시고 많게는 42만 원까지 면제가 될 것입니다. 재산세 충분히 깎아주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은 2위였습니다. 그래서 1조가 넘는 돈이 벌써 재산세로 들어왔죠. 두 번째,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1기 신도시입니다. 제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만 그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국토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경기도에서는 24시간 어린이 병원이 없기 때문에 열이 펄펄 나는 아이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신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요.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확충하고요. 그리고 무료 아침 급식. 저는 경기도 어린이에게 든든한 아침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 공약 검증 먼저 황순식 후보입니다. 예. 첫 번째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는 저희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오히려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밖에 안 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재산세가 높다고 하면 물론 이제 특히 일가구 1주택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내시기 부담스러우신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예해주거나 이런 것들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100%를 감면한다.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아까도 이제 민간이 100%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민간에게 계속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민간에 다 맡겼을 때 이게 속도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저희 과천의 경험을 보면은 다 동시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소상공인들이 요식업들이 거의 다 망한 수준까지 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질문하십시오.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민관이 같이 하고 관에서도 충분히 공공에서 개입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더 빠른 재건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재정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재건축의 문제가 뭐였냐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식행위로만 채웠죠. 심지어 공공재건축 중에 어떤 경우에는 건물이 다 철거가 된 이후에 소유권이 그 안에 계셨던 입주민분이나 주인분들이 아니라 공공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단 주민 뜻에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발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념과 진영으로 갈라치지 말고
재건축에 계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분들의 입장부터 듣고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건축에 같이, 계시는 분들은 예, 같이 하루의 해야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생존의 거고요. 문제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예. 저도 재건축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오랫동안 네. 살고 있고요. 시간 다 예. 됐네요. 다음 김동연 후보가 검증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김 후보님께 재산세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쭙고 네. 싶습니다. 재산세는 이게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산세 세입이 우리 시군의 중요한 세입 재원입니다. 만약에 저런 식으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하면은 이 시군세로서의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아주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특히 시군과의 협의 없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충분한 협의와 또 거기에 대한 타협과 또 마땅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가 궁금해요. 재산세를 산출하는 공식은 공시 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격 가입 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재산세 전액 감면을 하려고 한다면은 공시 가격이 아마 나와 있는 거니까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60% 정도가 대충 비율인데 그거를 0%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김동연 후보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아시는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요. 맞습니다. 이것은 시군세입니다. 제가 세계잉여금과 함께 그리고 정부의 협조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 시장군수 국민의힘에서 나갈 분들과 함께 MOU를 체결하면서 제가 보존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민주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도민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방세 중에서요. 그리고 이런 재산세 비율이 보통 11%에서 13% 정도 됩니다. 네, 저는 시간 다 5천억 원 됐습니다. 정도 끝났나요? 네. 마지막으로 강용석 후보가 검증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방세 얘기를 너무 길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거 시군세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얘기하셨던 거하고 오늘 얘기하셨던 게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에 시군세라는 걸 아마 모르고 얘기하셨다가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협약 맺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본인 권한도 아닌 도지사 권한도 아닌 시군세까지 건드려가면서 공약을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거나 세금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 하이퍼루프 얘기하셨던 적이 있는데 네. 안철수 위원장 찾아가서 하이퍼루프를 1번 공약으로 하겠다. 고향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30분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이퍼루프라는 게 일론 머스크도 지금 아직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거고 시속 1,500km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속 1,500km로 고향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달리면 아마 한 1분 10초면 달릴 텐데 그걸 또 30분 만에 가신다고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30분 만에 달리는 하이퍼루프는 도대체 무슨 하이퍼루프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강효석 후보님 어제 제가 발표했을 때에 저희 연설문을 들어보시면 시군세라고 제가 명시를 하면서 그래서 시장 군수 후보자와 함께 협약을 맺었음을 처음 발표할 때부터 명기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율주행차 10년 전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판기호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든지 꿈을 꾸는 자가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현실을 자.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하이퍼루프는 진공에서 달리는 건데요. 이 물리를 조금만 아시면 이 정상적인 공기에서 진공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이게 진공 청소기가 아닙니다. 진공 제가 청소기로 하나만 착각하신 것 허용해 같은데. 주신다면 국토부에서 아니 이미 그거 말고 또 R&D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테스트 배드 하겠다고 지자체마다 경쟁하고 그것도 있고요. 아는데요. 그것도 네. 다 언제 될지 몰라요. 임기가 4년인데 임기가 한 40년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4년짜리 발언 시간이 다 임기에서 됐습니다. 하이퍼루프를 하셔야 되겠냐 이거죠. 네, 다음 주제 토론에서요. 그 기회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김은혜 후보 공약 검증까지 끝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 간의 공약 검증 순서를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현안을 놓고서 네 분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인데요. 주제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먼저 함께 보실까요? 네.
아침 7시에 나와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8시 반에 회사에 도착해요. 그냥 눈 떠서 그냥 집 앞문을 나갔는데 회사에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광역버스가 있는 데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삼본역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강남까지 와서 이제 지하철을 또 타고 이제 삼성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퇴근길은 많이 걸리면 진짜 한 2시간도 가까이 걸리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갈까? 나는 앉을 수 있을까? 한 2-3정거장만 가도 버스 안이 가득가득 차거든요. 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불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해요. 다들 버스에서 서서 오시거든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서서 오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좀 대중교통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매일매일 불안하고 계속 시간 보고 계속 지도 봐가면서 연락드리고 늦을 것 같다 연락드리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나올 텐데 제일 늦게 들어가니까 그게 제일 좀 창피하고 네, 아쉬워요. 2층 버스 같은 게 이제 몇 대 없어서 이제 그런 게 오면은 이제 한 번에 많은 사람 탈 수 있으니까 앉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덥기도 하고 아직 코로나 아직 종식이 안 돼서 코로나 걱정이 좀 있어요. 자기 부상 열차 같이 그냥 운행할 3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열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후보님들 방금 보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고충 잘 알고 계시죠? 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도 확충하고 GTX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네 분이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되신다면 달라질 수 있을지 경기도의 교통난 어떤 해법 갖고 계신지 지금부터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발언권을 얻은 후보가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하는 방식이고요. 5분간 총량 드리겠습니다. 첫 발언자만 제가 지정을 해드리고 그 뒤부터는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과 답변은 가능하면 1분을 안 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잔여 시간이 만약에 많이 남은 후보자가 시간이 부족한 후보자에게 질문할 경우에는 양측이 동의한다면 시간 많이 남은 후보자 시간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동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김포 골드라인을 타봤습니다. 5호선과 9호선 환승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정말 콩나물시루 같은 그 지하철 속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교통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김포 어느 전철역에서 저는 오늘 18개 시장, 군수,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당선인 시절 그리고 인수위 시절 GTX 공약을 깨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 또 국정과제도 빠진 그런 것에 대한 항의와 또 저희 민주당 후보들이 함께 GTX 연장과 신설을 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 도민 여러분들의 교통 편의와 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GTX 연장과 신설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버스 더욱 촘촘하게 노선 만들 것이고 심야버스 재개 또는 확충해서 심야에 일하시는 노동자를 위한 교통시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환승제라든지 또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경기 도민의 이 교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황 후보님께 함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 전기 저상버스를 통해서 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생각과 공약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건 뭐 같은 공약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아직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다 하진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 정책에도 특히 장애인 통합 콜센터 24시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또 사실 다녀보면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나가지고 타지를 못하고 옆 건물 옆 지하철역까지 가는 이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교통시설들에 대해서 빠르게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을 지금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지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발언 기회 누구 드릴까요? 네, 김은혜 후보. 네. 김동연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김포 한강 신도시 분들이 김포 골드라인 그나마 2량이라도 타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제법 오래 걸린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몇 개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화성 동탄 1, 파주 운정, 위례, 양주 옥정 화천, 화성 동탄 2, 김포 한강, 수원 광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지요? 네, 말씀해 주시죠. 김동연 후보님 3기 신도시, 자족도시 말씀하셨지만 제가 불러드린 곳은 2기 신도시입니다. 택지만 먼저 발표한 이후에 교통 대책을 수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서울로 가는 지하철 하나 없어서 그 교통이 어쩌면 언제까지 이어질지 막막해합니다. 화성 동탄만 보더라도요. 지금 광역급행철도 16년 걸릴 거고 파주 운정은 GTX-A 14년 위례 신사선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성 동탄 2 GTX-A뿐만 아니라 양주 옥정은 지금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이라 하지만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왜 그렇게 2기 신도시가 주민분들의 고통이 이어지는지 김동연 후보님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수원 광교도 신분당선 연장해야 되는데요. 지금 5년째 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꽤 많은 곳들은 정주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교통 또 교육 이와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3기 신도시는 더욱더 심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교통 공약을 통해서 또 주택 공약을 통해서 2기와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과 또 교육 인프라 먼저 선행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2기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밖에 이 많은 노후 신도심, 구도심에 대한 개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강용석 후보. 네, 두 분 지금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은혜 후보님이나 김동연 후보님이나 두 분의 교통 공약을 살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정리하면 연장하겠다, 조속히 확장하겠다 이 세 단어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지 사실 김동연 후보님은 이유를 아실 거고 김은혜 후보님은 잘 모르시면서 그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선을 연장한다, 확장하겠다 이런 식의 예산은 국회에 가면 무조건 빠꾸맞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균형발전론에 걸려버리면 경기도 안에서 뭘 연장하겠다 어쩌고 하는 것들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인데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걸 도저히 통과를 시켜주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GTX만 하더라도 지금 그냥 놔두면 A, B, C 노선 다 완공되는데 2040년인데 앞으로 20년 후입니다. 근데 지금 DEF 얘기들을 하시는데 DEF는 언제 될지 알 수도 없어요. 빨리 하려면 뭐든지 하나 대충 이제 A 노선 같은 경우에 한 2조 8천억 정도 되는데 2조 8천억을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배해 가지고 빨리 하겠다. 지금 한 30%쯤 기성고가 돼 있습니다. B 씨는 착공도 못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냥 하겠다. 말로만 하면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후보님께서는 이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과연 방법이 있으신지. 예, 지금 A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 개통 예정이고 삼성역은 아마 2028년 될 것 같습니다. BC 노선은 2030년 또는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우리 강 의원님 말씀처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재정 투입 전에 또 절차가 있습니다. 국가 철도 기본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또 사전 예비 타당성, 또 예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공사 중이거나 곧 착공 예정인 사업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산실장 출신이고 경기부총리를 지냈습니다. 국회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우리 경기도민의 교통 문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황순식 후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GTX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후보들 간에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통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정말 대중교통 아까 영상도 보신 것처럼 정말 경기도민들의 굉장히 큰 고통이고 더 빠르고 편리한 그런 대중교통을 확보하고 GTX 건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느 특정 당이 지금 뭐 야당이 잘 만들 수 있다, 다수당이니까 잘 만들 수 있다, 여당이 대통령이 있으니까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교통 공약 부분에 대해서 GTX 안전하고 교통을 편리하게 만드는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번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초당적 협조를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어느 분이 이번에 도지사가 되시든 다른 후보가 그 좀 대책위원장을 경기도 교통 문제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같이 초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두 분 동의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우선 저부터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먼저 김은혜 후보가 아까 먼저 발언권 신청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김동연 후보한테 먼저 제가 발언권 드릴까요? 예, 그럼 짤막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경기도 주민분들은 속상하실 것 같아요. 먼 얘기를 하고 있고 정작 경기중앙선 같은 경우에 고향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용산까지 오는데 차량 배차 간격이 너무 간격이 커서요. 출퇴근 때 굉장히 힘듭니다. 노선을 확충하고 배차 간격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게 고향에 계신 분들의 사연입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경북까지 가는데 3호선이 1시간 가까이 됩니다. 이게 지하철로 간다 해도 출근길이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경기도민분들은 밝은 낮에 퇴근을 했는데 밤에 집에 도착합니다. 저녁이 없는 거죠. 교통으로 거리에 다 쏟아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광역버스 제가 서울시장과 함께 쿼터제를 없애는 걸로 협약을 맺으려 하고 그리고 마을버스도 활성화하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에게 지하철 연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하는 것으로 저는 경기도만의 일로 교통은 끝나지 않는다 생각해서 제가 대통령실, 서울시, 경기도의 설득과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님 GTX BC는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그래서 25년 그 개통 목표 그거 말씀은 주워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기 신도시 문제는 왜 그렇게 질척거렸냐고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어디로 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하루 종일 싸우느냐고 2기 신도시 챙겨줘야 할 시간에 3기 신도시 덜컥 발표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 편의주의 안 됩니다. 저는 이 민주당 정부에서의 부동산, 교통정책 그만큼 큰 골칫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동연 후보. 네, GTX는 이 장기 과제입니다. 지금 계획상 지금 2027년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김은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정과제에서 이 GTX DEF가 다 빠져버렸어요. 대선 공약에서 얘기를 했고 또 심지어는 윤석열 당선자가 우리 김 후보님과 함께 공사 현장까지도 가서 그 확인을 했는데 그 후에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공약 파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능한 경제부총리를 지향하고 계셨는데 유능이란 말이 점점 희석될까 봐 걱정됩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려면 그것은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선행이 돼야죠. DEF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 노선 그리고 투자 대비, 즉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는 사업성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수위와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DEF는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용역에 들어가서 이미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나왔습니다만 개정을 해서라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용역을 누가 합니까? 야당이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합니다. 국가철도망 계획 누가 반영합니까? 정부가 합니다. 야당이 170석 아무리 근육을 강조하려 한들 할 수 없는 일들이긴 합니다. 네, 강용석 후보. 네, 지금 자꾸 국가철도망 얘기를 하시는데요. 국가철도망이라는 게 예산 순위에서 항상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철도를 그만큼 깔려면 전국적으로도 철도를 깔아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가 불편한 이유가 뭐냐? 서울에 있는 지하철 총 노선거리하고 경기도 안에 있는 경기도가 서울보다 한 17배 정도 큰데 경기도 안에 있는 지하철이나 전철 길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에는 드문드문 성기계 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 뭐 근처에 가까운 역이 없는 거죠. 서울은 뭐 15분이면 걸어서 15분이면 어디든지 지하철역이 있는 그런 태세가 완비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부족한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가철도망 얘기 한가롭게 얘기하고 예산 반영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안에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겠다.
지선을 설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부천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선으로 2개 역만 가면 그 선에다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선 설치를 저희가 지금 한 11개 지역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지선 설치는 경기도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안 들거든요. 2개 역 정도 만들고 그리고 그 해당 연결하는 역에다가 한 선 정도 옆에다가 공간만 내면 지선이 충분히 되고 도대체 이제 지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옛날식 철도 개념으로 하면 철도 사고 같은 게 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요즘 같은 IT 시대에는 지선에서 들어오는 철도라고 하더라도 전혀 본선하고 헷갈리지 않게 충분히 운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 2호선 라인에 신정 내거리역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지선입니다. 그 지선에서 2호선 안으로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 없이 다 되고요. 7호선 같은 경우에도 급행도 있고 완행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차가 같은 노선으로 달립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만큼 기차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지선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 지금 뭐 의정부 같은 데서 경전철도 놓고 하는데 경전철 놓는 정도 비용이면 지선으로 충분히 필요한 역에다가 닿는 그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노선을 연장하겠다? 연장하려면 국가철도망 얘기 나오고 그러기 시작하면 예산 반영하고 하는데 시간 5년, 10년 걸립니다. 4년 안에 할 수 있는 일. 예산에서 예산을 기본소득이니 무슨 지역화편이 이런 쓸데없는 데다가 돈 뿌리는 짓 안 하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다 투자해서 바로바로 성과를 내는 일. 제가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황순식 후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뭐 두 분이서 또 이제 과거 정부들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좀 참 답답한 일인 것 같습니다. 2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도 아니고요. 쭉 지금 거대 양당에서 지금까지 다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논쟁이 되느냐. 실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서로 정쟁 때문에 저기가 지금 잡고 있으면은 우리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어떤 진영 논리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초당적인 협력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님한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 서울시장이 같이 하니까 뭐 한상의 복식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은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도지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까운 걸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공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뭐 말 잘 듣는 지자체장한테 떡고물이 떨어질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오히려 서로 이제 불편한 경우에도 또 주고받는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중앙정부하고 싸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잘하실 수 있을지 중앙정부의 그냥 말만 들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 동의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라면은 경기도지사는 야당이 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해서 경기도민에게 피해가 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중앙정부 아랑곳 없이 싸우기만 해야죠. 그러면 도지사를 가지 말고 국회의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당대표를 도전하셔야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에 전념해야 됩니다.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정치를 활용하면 안 됩니다. 자, 볼까요? 지하철 같은 게 또 GTX 같은 것이 인허가 절차, 예비 타당성 모든 게 다 정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사, 예산 다 가져와서 100번, 1000번이라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세일즈하고 몸 던져야죠. 그것을 정치를 하겠다고 자기 정치에 매달려서 우아한 척한다? 저는 그런 사람은 경기도지사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민을 위해서라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라도 하나라도 더 가져오는 그런 지사 되겠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네, 황순식 후보. 네, 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제 그 공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좀 추가해서 저한테만 있는 좀 교통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 지원금을 약속을 아까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버스 회사에 대한 버스 완전 공영제를 해야 된다라고 완전 공영제를 공약을 하겠습니다. 민영 버스 회사의 수익을
이렇게 해서 노동자와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 현재 준공영제인데 버스 기사들을 만나 보면은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버스 기사들의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공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도 공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 운영은 기술과 혁신, 뭐 이런 것들, 경영 능력이 아주 크게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영제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화성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영제로 계속해서 전환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전거 이용도 좀 늘려야 됩니다. 자전거 타시는 시민들에게 마일리지도 제공하고 공공 자전거도 확대하고 또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들도 더 확충해서 공공교통, 녹색교통을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네, 황순식 후보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김동연 후보. 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부총리를 했고 그전에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예산실장을 하면서도 경제부총리를 하면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의 소속이 어딘지를 보고 정책 결정한 적 없습니다. 국가 전반적인 방향과 또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안 되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경기도정은 천수답 행정이 될 것입니다. 천수답은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작은 산에 있는 논들이지요. 경기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GTX 얘기를 하셨습니다. 검토가 필요하죠. 또 영역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공약 파기입니다. 검토도 필요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고 예타도 필요하고 영역도 필요한데 그 첫 걸음은 국정과제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자는 하지 않겠다는 말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GTX 우리 강 후보님께서 그 준공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저희 도지사 임기 중에 A 정도 완성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차곡차곡 전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발언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네. 강용석 후보. 네, 저는 이제 뭐 철도 얘기는 그렇고요. 대중교통과 자가용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이 점점 특히 경기도민들 150만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시간이 점점 당겨져 가지고 경기도민들이 너무 일찍부터 집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시간을 과감히 좀 서울시와 합의하에 연장해서 너무 일찍 나가야 되는 불편을 좀 줄이도록 하고요. 전국 관광버스의 60% 차적지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 관광버스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경영이 악화되는데 이 관광버스들을 과감하게 심야 버스로 투입해가지고 심야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자가용 같은 경우에 과속, 단속 카메라 이런 걸로 범칙금 띄는 그런 깡패 정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 모두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셨고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경기도 교통난 해법에 대한 네 후보 간의 치열한 토론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토론의 주제는요. 경기도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제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들에게 저희가 사전에 고지를 안 한 질문인데 답변 시간은 각각 30초씩 먼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지원책은 무엇입니까?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용석 후보 공통 질문 답변 30초. 네, 경기도가 지금 그 국가 예산으로 600만 원씩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도록 지금 곧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나올 예정인데요. 경기도에서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적절히 좀 감사해서 이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은혜 후보. 워낙 지금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에는 이게 부채에 대한 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책금융 2차 보증금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전세담보대출로 인해서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버팀목 대출이라는 것을 고안을 했습니다. 이자가 없고 그리고 담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보증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은행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되는.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네. 그런 매니저 서비스 하겠습니다. 다음 황순식 후보. 예, 600만 원 어쨌든 지원이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피해 금액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채무 부분이 대책이 시급합니다. 뭐 이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금융권은 지금 사상 최대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더 대출을 해가지고 이를 갚도록 하는 방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채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부채 감면을 위한 채무 조정을 실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연 후보. 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대사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집합 금지 명령이나 또는 영업 제한에 따랐기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자기의 귀책 사유 없이 대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채나 대법제 이용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용 회복시켜드리고 보증 배수 늘려서 그와 같은 대출 1금융권 대출 수준으로 갈아타게 하는 식으로 해서 신용 회복시켜드리겠다 약속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곧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김은혜 후보. 각 후보님들께 5분씩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은혜 후보. 네. 무엇보다도 경기도를 힘들게 한 건 규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김동연 후보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동연 후보님, 동북부에 규제가 많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가장 많죠. 경기도의 100%를 커버하니까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수도권 정비법은 또 규제는 다른 중첩 규제들과 함께 우리가 풀어야 될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정비뿐만 아니라 지금 상수도 보호 또는 환경 보호, 군사 보호 문제 같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부가 심합니다. 북부의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도 일부 상충이 되긴 합니다만은 함께 상생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특성에 맞게끔 푸는 방법을 강력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김동연 후보님 말씀하실 때 제가 궁금한 건데 어떻게 풉니까? 우선 여러 가지 법 정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그 파주의 LCD라든지 또는 이천의 반도체 할 적에 중첩 규제, 덩어리 규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특단의 법 규정 개정부터 포함해서 또한 행정 조치를 풀 수 있는 것들 또는 행정부 내부에 있는 서랍속 규제들 이런 것들 같이 풀어야 됩니다. 법을 푸는 것은 지난 10여 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 못했죠. 그럼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십니까? 저한테 네. 물어보시는 네, 건가요? 김동연 후보님. 규제 개혁 얘기 모든 대통령이 다 했습니다. 하나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것은 보수 진보를 똑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정 운영과 경제 운영의 틀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와 공직자의 일하는 방법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경험을 살려서 법 규정 개선은 물론 우리 경기도정의 인센티브 시스템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부터 바꿔서 이런 규제들 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황순식 후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까 그건 말씀드렸고 지금 경제 토론이니까 경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준비를 했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 북동부 말씀을 나오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은 북부 같은 경우는 특히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풀어왔는데요. 이것을 푸는 것은 사실 평화 문제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가 와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열리고 북부가 발전이 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드 배치라든가 선제 공격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이 접경 지역은 남북 평화구역으로서 상당히 큰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보안이라는 이유로 이분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김동연 후보님이나 후보님께 말씀드리는 건 법으로 한다면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시행령 2조만 하더라도 정비계획법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신축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말씀하신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고리 하나 고치려고 하더라도 인근 군부대 눈치를 봐야 되는 게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솔직한 그분들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국토부와 함께 저희가 신축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당 특별 대책 지역 상당히 심각하죠. 맑은 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저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이 부분 또한 환경부 고시를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쉬운 부분부터 접근하는 게 저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 질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역시 말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에서요. 예, 다른 질문을 김동연 후보님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예. 황 후보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제가 주제로 지금 토론을 벌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능하면 이 주제에 맞춰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해서요. 네. 경기 활성화 존재 주택 이거는 지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뭐 같은 일자리라든가 경제 정책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김동연 후보님한테 질문하고 싶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 100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선이라고 하면 400만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뭐 아주 놀라운 너무 큰 숫자라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특히 스타트업을 지금 60만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시의원 임기를 끝내고 20대 후반에 청년 스타트업 창업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열에 9은 스타트업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제가 그때 중진공에서 하는 강의를 듣는데 거기서도 다들 강사들도 굉장히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간다라고 했고 이렇게 불황기에 청년들에게 창업하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5년 생존을 하는 경우가 27%고요. 스타트업가도 고성장, 그래서 실제로 성장을 해가지고 안정화까지 가는 경우가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스타트업 평균 직원 수가 2.8명, 3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금 20명짜리 스타트업 3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너무 과도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벤처 스타트업 고용 인원이 2021년도에 전국에 지금 76만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스타트업과 벤처 정도의 규모의 일자리를 지금 4년 만에 경기도에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니신지 저는 사실 747 공약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게 단순히 생태계 조성으로 되는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 후보님 질문 감사합니다. 황 후보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벤처 스타트업 고용 인원이 76만 명 정도 되고 벤처 스타트업들이 지금 3만 6천 개 정도 됩니다. 이걸 단순으로 나누면은 한 개 벤처 스타트업당 20명의 고용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부총리 때도 혁신 성장을 강조했고 그때 가장 그 자부심을 갖는 정책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스타트업 3만 개 만들어서 그중에 10%는 5년 살아남게끔 또 그중에 10%는 중견기업 되게끔 그중에 10%는 30개 일컨기업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선 가장 중요한 우리 청년과 도민을 위한 일자리를 개당 20개로 평균 잡아서 60만 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끝까지 생존하기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주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서는 이런 분들 포기하거나 폐업하시는 분들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시켜드리고 또 재기할 수 있는 생태계 만들어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네. 저는 너무 그 계산과 좀 큰 수치를 보면서 좀 짜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현장에서 경험했던 바로는 정말 훨씬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지금 이걸 평균으로 나누셨는데 그건 스타트업이나 벤처 중에서 굉장히 큰 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2명, 3명으로 창업을 하고 적은 숫자가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이거를 그렇게 지금 그냥 정부에서 발표하고 이 정도로 지금 만들 수 있다는 게 전혀 지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제가 듣기에는요. 생태계 조성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민간 자금 시장의 회수라든지 또는 창업 절차나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발판 만들어주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안산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갔습니다. 수십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타트업들과 벤처는 특징이 하다가 많이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새롭게 창업하는 이와 같은 게 활성화되는데 다만 거기에서 이제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발언권 누구 드릴까요? 네. 네, 강용석 후보. 네, 제가 계속 김남매 하는 게 이 김동연 후보나 김은혜 후보 공약이 너무 비슷해서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이 공약 중에서 뭐 항은 모르겠습니다. 5항, 8항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 발전 방안과 중첩 규제 해소 방법 이거는 아예 제목이 똑같아요. 두 분이. 네. 그래서 이거 누가 두 분이 같은 사람한테서 베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몇 개 공약을 좀 지켜보다 보니까 두 분 공약이 다 옛날에 있던 거 그냥 또 재탕 삼탕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나 민생경제 회복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신용 관련해서 나오는 공약들을 보시면 우리 김동연 후보님 공약이나 김은혜 후보님 공약이나 거긴데 이게 실제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신용재단이니 뭐니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뭘 하고 있는지 뭘 안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니까 그냥 베껴온 대로 그냥 써주는 대로 읽고 읽은 대로 얘기하고 그냥 그러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우리 김동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5대 혁신 전략으로 100만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면서 아까 생태계 얘기하셨는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타트업 혁신에서 스타트업을 3만 개를 육성해서 6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3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설립하겠다. 아니 기업을 국가가 설립합니까? 정부가 설립합니까? 경기도가 설립합니까? 기업은 민간이 하는 거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또 그리고 규제 완화해주고 하면 안 시켜도 서로 몰려듭니다. 더군다나 경기도는 입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좋죠.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규제 완화만 같이 가주면 세계적인 기업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도 요즘 그런 말이 있죠. 판교가 거의 인재 고용의 하한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판교보다 더 이남으로 내려가면 좋은 인재들이 오려고 하질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R&D 센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교 이북으로 만들겠다. 이런 방안을 그러니까 판교보다 위쪽에 어떻게든지 위치하게 하겠다. 그래야지 좋은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제가 내놓은 공약 중에서 서울공항, 그러니까 성남공항이나 과천 경마장이나 수원공항을 전부 이전시키고 난 다음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규제 프리존이라는 형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규제 프리존은 성남공항 135만 평, 그리고 과천 경마장 55만 평, 수원공항 220만 평에 기존의 어떤 그 도시계획상의 규제, 국토이용계획법상의 규제를 뛰어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기존의 같은 그 도시들이 다 똑같아지는 이유가 똑같은 법의 규제를 받아서 똑같이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규제를 완전히 풀고 이 대기업의 사옥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규제 때문에 기다리다가 결국 못하고 맙니다.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삼성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10조를 냈지 않습니까? 10조를 낸 이유가 결국 그게 규제 완화 비용이라고 그 그룹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규제 완화, 보이지 않는 여러 형태의 규제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이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익을 창출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항은 옮기는 것까지는 제 걸 베끼셨는데 그 공항터에다 뭘 할지 모르니까 뉴욕 센트럴 파크 같은 휴식 공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공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64%가 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임야 논밭 84%가 임야 논밭인데 임야 논밭에 유사한 그런 공원 만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건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내놓은 것 중에 한강을 경기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 표현이 더 그렇지만 기존 사실 한강이 서울의 호수에 불과했습니다. 팔당댐부터 시작해서 신교 수중보까지 하는 그 거리만 한강으로 느껴졌지 그 이북과 그 이남은 실제 훨씬 더 긴 거리가 한강이 경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들한테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저수지에 불과한 그게 한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감하게 풀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 팔당 수질 대책 특별구역 이런 것들 과감하게 풀어서 그 풀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제 청평댐 위쪽으로 올리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 그리고 또 경기도민들이
서울시에 물을 대고 있는데 그 물값을 제대로 받아내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규제 완화해서 경제를 살려나가겠다. 네, 강용석 후보 발언 시간 다 소진됐고요. 김동연 후보가 먼저 발언권 네. 신청하셨네요. 네, 우선 우리 강 후보님 말씀 중에 그 공항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 그리고 이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를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혜 후보님께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네. 대한 주제인 것 같으니까 김 후보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7대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버팀목 또 소상공인 매니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7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이 중에 손실보상금 균등 지급 600만 원 보장 외에는 나머지 6개는 이미 지금 경기도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경기복지재단이나 또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600만 원 균등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부가 절대 이것은 관철해야 된다. 혹시나 못하게 되면 제가 경기도비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것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돼서 결국 여권의 후보가 유일하게 여러분들께 의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료사회에서는요. 매일 뵙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더라도 예산 하나 이거 내가 좀 면피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파헤치면서 예산 다 채웠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시장 상권화 진흥재단만 하더라도 비슷한 사업 합니다. 그런데 전임 지사의 측근의 친척들이 그 안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전통시장분들에게 들어갈 돈이 지역 화폐로 찔끔 갔을 뿐 현금성 지원이 간 게 없습니다.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지원이란 말에 다 포괄이 되죠. 이런 면에서 진짜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연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그 숫자 인상 깊었습니다. 스타트업 3만 개, 일자리 60만 개, 그리고 30개 이상 유니콘 기업. 그런데 공공이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을 헛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보니까요. 지난 대선 후보로 하셨던 숫자에 딱 3분의 1로 쳐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안에서 고용 창출, 후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균 6, 7명 고용하는데 누가 20명을 고용합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저는 그동안의 경제정책 실패하셨던 것을 반복할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료는 줄을 그으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장으로 직접 그 숫자의 이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창업혁신공간, 원스톱 스타트업 센터, 전담 조직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벤처 창업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몇 개씩 있는지 아십니까? 김동연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하는 건가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 많은 벤처 분들이 창업 지원센터 17개, 창업보육센터 51개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스타트업 도와주겠다는데 왜 좀비 스타트업이 많이 생길까요? 그것은 양적으로 숫자만 늘리는 데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관료형 서류 작성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는 스케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체격을 불릴 게 아니라 스타트업 자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성장을 돕는 질적인 지원을 해줘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보다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저는 공약을 내밀 것이고요. 전방위적인 지원과 규제 개혁이 수반이 돼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말자. 민간의 창의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공은 그분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헛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간 충분히 저희는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네, 황순식 후보. 예, 뭐 짧게 말씀 몇 개만 드리면은 뭐 저는 이전한 곳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의 반가 아파트를 포함해서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 경마장 얘기를 갑자기 과천 경마장 얘기를 하셔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과천의 경마장이 이게 뭐 세수가 엄청납니다. 사실 지역에서 동네에서 그 지역에선 또 뭐 이게 규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전한다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난리가 날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좀 사업가의 입장, 공장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당 후보로서
저는 노동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먹고 사니즘의 입장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측면에서 해야 되고요. 시장과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이 각각이 있습니다. 시장의 역할도 존중을 해야 되고요. 국가의 역할도 방기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창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되 시장 실패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시장에서만 두면은 특히 대자본들이 그러니까 자본들이 집중이 일어나게 되면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요. 독점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인프라가 나빠지고 무엇보다 노동 환경이 자유를 마구 줬을 때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잡아야 되고요. 또 사기나 조작 같은 것, 환율 조작이나 이런 것들도 일어납니다. 그런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특히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어떤 기업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그런 자연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자유를 주는데도 어느 정도의 규칙이 필요하다. 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김동연 후보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시장과 혁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반가운 얘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 하면서 혁신 성장을 강조한 것도 시장 원리와 또 기업의 자유와 또 시장의 창의와 또 혁신을 강조한 건데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질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스타트업이나 또는 이와 같은 첨단 클러스터라든지 하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간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촉진을 해주고 정부는 거기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해 줌으로써 부빙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정부와 또 경기도청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공공의 역할만 띄우시는데 그게 아니고 민간과 시장을 주도로 하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시장 실패, 시장 불공정, 시장 불균형에 대한 도청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김은혜 후보 26초 남았네요. 공공이 나서서 스타트업 많이 만들어서 유니콘 기업이 출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내놓는 것 자체가 보기에는 참 멋져 보일지 모르는데요. 그 밑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죽어납니다. 왜냐하면 윗분이 숫자 만드는 순간 그 숫자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든 메우기 위해서 밤새입니다. 그러다가 산업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에 매몰되는 순간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가지 주제 토론 마쳐봤습니다. 경기도 교통난 대책에 대한 해법 그리고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등에 대한 토론 마쳤습니다. 주제 토론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토론 마지막 토론 순서로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 토론 많이 해보시기도 했고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주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각 후보님들께 6분씩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2명의 이상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질문이나 발언은 가능하면 1분 정도로 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에 토론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게 상대 후보 답변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시간에서 차감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소 상대 후보 답변은 30초 정도는 보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페어플레이 부탁드리면서 먼저 주도권 토론 정의당 황순식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김은혜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경기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혹시 아이는 어디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요? 저희 아이가 국내에 있다가 예. 제가 일을 하면서 정치인의 그런 엄마로서 아이에게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가 얼마 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다녔던 건가요, 학교를?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다가요. 서울에서 그 다니다가 뒤에 갔죠? 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분당에 왔던 것이 공천과 네. 함께 제가 총선에서 나왔기 예. 때문입니다. 어쨌든 뭐 경기도에서 키우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근데 이거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꼭 경기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이들 키우면서 뭐 그 아파트 사는 애들, 저 동네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라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셨거나 뭐 그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나요?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선가 좀 차별받지 않을까, 어디서 좀 소외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부모가 항상 있습니다. 애 놓고 학교를 가면서도 참 뭐 데리러 가지 못해서 좀 미안하고, 어디서 꿀리지 않을까, 옷도 잘 입혀야 되고. 저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거주지에 따라서, 생활 환경에 따라서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 수준도 달라지고, 하나의 학교 안에서도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사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차별, 또 보이는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신경 쓰여가지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요. 저도 주변에서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안에서 차별받고, 그것도 지금 소위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같은 학교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강제, 그런 것들이 좀 확장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에서는 좀 더 섞여 살 수 있도록 그 주거지 자체를 좀 섞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좀 동의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같이 사는, 같은 동네에서 여러 가지 가난한 친구들이나 부자들이나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 빈부격차에 따라서 아예 그냥 서로 안 보도록 편리하게 따로 사는 게 맞는지, 어떤 게 후보님의 가치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황순식 후보님은 저를 뿌리 달린 사람으로 묘사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제가 모든 아이들이 단 하나씩의 아픔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서로가 교육의 기회나 그리고 각자의 기회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었을 때 관료사회의 경직성을 봤다면, 제가 기업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다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기회의 격차로 인해서 교육의 격차를 느꼈기 때문에 KT라고 하는 기업에서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장해 주실 거라 생각해서요.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는데 제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자기의 집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울 기회도 차단당하는 것을 막기 저는 위해서 주거 노력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이제 그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동에서요. 그것이 뭐 안에 있는 것들이 옆에 있는 건데, 물론 방송일수록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위해서 제가 주민들과 싸워서 임대주택 분들이 고가의 시세 가까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그 돈을 못 내면 길거리에 쫓겨난다고 하니까 제가 LH와 싸워서 분양 전환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그분들이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서현동에 임대아파트 단지 새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현동에는 임대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가 들어올지 결정된 바도 없고요. 문제는 국토부가 주민들로부터 공청회도 하지 않으면서 공청회 한 척, 요식행위로 집부터 먼저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그 안에 3km에 50분씩이나 기다리는 교통이나 주거 전혀 대책 없이 국토부가 밀어넣은 그런 밀실행정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도, 그런 어떤 논리도 있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그거를 임대주택하고 우리 동네 옆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게 싫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에 같이 동조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꼭 정정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 후보께서 경기도 주민분들의 어떤 동네 주민은 괜찮습니다. 경기도 주민이 아니고 어떤 동네 주민은 후보님 편입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경기도 주민을 자, 황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 주장하시면서 양당 정치 반대하고 당당제 정치개혁 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큰 명분으로 대선 출마를 하셨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요. 사실 창당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사실 단일화하고 민주당으로 가셨습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컸던 만큼 굉장히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가시니까 좀 살림살이 좋아지셨냐, 이렇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살림살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는 뭐 살림살이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치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투명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살림살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살림살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들어가셔서 왜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정치개혁 부분에 대한 의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네, 제 시간을 쓰는 게 조금 아깝긴 합니다만 황 후보님 질문이 성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제가 당초에 추진했던 정치 교체와 정치 개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민주당에 들어가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양당 구조와 또 정치권의 기득권을 깨고 진입장벽 없애는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호랑이 정치 교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은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정에서 추경 합의를 보셨더라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에 답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으로 초과세수 53조를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의 10% 이상, 10%가 증가하는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들어올 돈을 53조를 더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세목에서 돈이 늘어나는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초과세수로 돈을 쓰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초과세수 중에서는 지방으로 돈을 보내야 됩니다. 지방에 조정 제도를 통해서 보낸 돈이 23조입니다. 그럼 쓸 수 있는 돈이 대폭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추경을 59조 한다고 하지만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돈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초과세수에 지방으로 들어가는 돈이 줄어든다라는 게 어떤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금을 걷게 되면 내국세에서 약 40%를 의무적으로 지방에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자주재정 말씀하시는 것과 재정자립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경기도민에게 물어보는 이 자리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그리고 자립에 대해서 오히려 김동연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요, 제 물음에 답변해 주셔야죠. 네.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초과세수는 네. 저는 지금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거지 경기도에만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중앙에서 뭔가 돈을 더 걷어야지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중앙 집권정책, 즉 중앙 행정에 더 걸맞는 분의 의견이지 지방 행정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7.5 대 2.5의 비율을 차라리 6대 4로 국세 그리고 지방세로 한번 내가 지방 재정을 더 확충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네, 30초 됐으니까. 국세로 받는 걸 아니요, 지방에 30초 잘 떨궈주고 됐으니까. 해도 자, 꼬리표 김 후보님, 붙이는 게 국세입니다. 30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켜주십시오. 네네. 아니죠. 지금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거두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의 돈을 40%를 의무적으로 법으로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53조라는 돈은 어디서 생길 것이며 그중에 40%는 지방을 간다면 나머지 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냐고 물어보신 거고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바지가랑이 끌어잡겠다고 하셨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오겠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그중에 40%는 교부금과 교부세로 지방 가는데 과연 충분할 것이냐 이 답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는 이 지방에서 저희가 경기도의 예산이 33조입니다. 일반 회계가 29조 정도 되고요. 특별 회계가 3조 정도 되죠. 그리고 늘 중앙에서 이만큼 떼줄 테니까 지방은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그 사업만 해라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자주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꼬리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요. 겉으로는 지방을 더 떼주는 것처럼 하지만 뒤로는 우리가 요구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네. 식의 논리로 하신다면 김 지방행정은 발을 못 붙이게 됩니다. 네, 김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재정 구조와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 짧은 질문 드리고 딴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관 인사와 차관 인사 있었어요. 장관 인사는 지역 편중 인사, 차관 인사는 성별 편중 인사입니다. 장관 인사에서 전남과 경기도 출신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었고요. 차관 인사에서 여성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동안 인수위 대변인과 또 대통령 당선자와의 관계를 강조하시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말씀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민주당에서 오늘 성비위로 의원이 제명이 당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또 다른 의원이 성비위에 휘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죠. 물론 저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여기서 굳이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정책과 비전을 갖고 토론하는 장이기 때문이죠. 어디에나 인사가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더 건의해서 네. 적극적으로 제가 반영토록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황 후보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황 후보님께서 우리 김 후보님께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소셜 믹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상생의 삶이죠.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만 우리 경기도정에서 그걸 펼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반의 반값 주택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과 민간성이 지금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민간하고 그러니까 공공 임대, 그다음 공공 임대, 공공 자가 그리고 민간 주택들이 서로 어울릴 수 정리해주세요.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강용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김동연 후보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야 되는데 김은혜 후보님은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김동연 후보님은 차마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제가 대답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걸 떠나서 제가 김동연 후보님께는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김동연 후보님을 딱 치면 뭐가 나오냐면 고졸신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고졸신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덕수상고를 졸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졸업하고 바로 한국은행에 들어가셨나요? 아닙니다. 어디 들어가셨죠? 한국신탁은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신탁은행. 네. 근데 거기 은행을 한 2, 3년 다니시다가 아마 국제대학교, 당시는 국제대학교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 국제대학교 야간을 들어가셨죠? 네, 국제대학교는 야간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서경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시고 82년도 행시되지 않으셨어요? 졸업하던 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졸신하죠? 야간 대신화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언론과 다른 분들이 한 말이지 제가 고졸신하 얘기한 적은 한 번도 보통 없습니다. 이제 언론에 네. 나면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언론에 그게 한두 개가 났어야지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심지어는 제가 보면 심지어 부총리 되실 때요. 그냥 기사가 한 몇백 개가 쏟아져 나오는데 다 고졸신화예요. 한 번도 반박을 안 하시다가 이번에 제가 그 얘기를 꺼내놓으니까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야간대학교 나온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학력 가지고 뻥튀기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봤지만 학력을 되게 부풀리는 게 학력 사기인데 학력을 축소하는 학력 사기는 처음 봤다. 네, 왜 그렇게 줄이셨어요 일부러? 저는 사기친 적도 없고요. 아니 그냥 말씀을 그냥 그렇게 드린 거고 아닙니다.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왜 고졸신하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거죠. 그럼 아니, 국제대학교 제가- 학생들, 서경대학교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제가 고졸신하고 네. 얘기한 한 번도 없다니까요. 아니 근데 뭔가 언론이 다 고졸신화했다니까요? 지금도 찾아보시면 쫙 나와요. 아니, 제가 심지어는 네.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 제가 고졸신하 얘기해서 저 대학교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을 아니, 그 정도였어요. 최근에 그러셨는데 아마도 2017년에 처음 부총리 되실 때는 모든 언론이 다 고졸신화였습니다. 그 뭐 덕수상고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보통 이제 그 시의원 구현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대학교를 가는데 고졸신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대학교를 가긴 가는데 나중에 가니까 한 30대 40대에 가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아니 졸업하던 해 행시가 됐으면 행시 그 입시 서류에다가 국제대학교 졸업 이렇게 쓰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네. 근데 당시 같이 되셨던 분들은 다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좀 이렇게 야간 대학교. 근데 국제대학교는 지방대학교도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학교. 아니 아마 그거 네. 후원님 아마 그게 네. 제가 17살 소년 가장이었고 알겠어요. 네, 알겠고. 상고를 나왔고 했기 자, 때문에 그러면 했던 얘기죠. 우리 그 후보님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94년인가 95년도에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 기사를 두드려 패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 있죠? 두드려 팬 적은 없고요. 네. 30년 전에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살짝 피셨나요?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그게- 하여간 범행은 인정이 되는 건데. 그 억울한 이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부총리 그쪽에서 청문회 요금을 좀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한 대 피셨다? 아니요, 친정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니까요? 기소유예 받은 건 인정하시죠? 기사는 제게 기소유예. 기사는 제게 요금을 2번 요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소유예를 받으셨냐고요? 심한 처벌을 받았고요. 기소유예를 받으셨냐고요? 형평에 따라서 저는 네. 기소유예가 됐죠.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둘이 싸우면 양쪽 다 처벌받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뭘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부총리께서는 기소유예를 받으셨잖아요. 그건 기소유예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범죄는 인정이 되는 거고
다만 유예를 해준 거죠. 봐준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요. 아니 글쎄 내가 전과라는 말씀 드린 적이 없어요. 기소유예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 그런 취지로 아니요, 때린 적 받아들여요. 없다니까요. 부총리 청문회 때다 나온 얘기인데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같으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그걸로 특가법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하고 논쟁 난 걸로요. 그것과는 분명히 네. 팩트가 다른 얘기죠. 아니요, 하여간 택시 운전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뭐 때렸건 뭐 시비를 걸었건 문 잡고 흔들었건 하여간 문제는 그렇게 되는. 자, 그 군대 안 다녀오셨죠? 근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저 오셨어요? 만기 일병 제대했습니다. 일병 제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병으로 어떻게 만기를 제대하시고 네, 방위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력 문제가 시력으로 아마 그렇게 가셨던 것 같은데 시력이 군대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땐 0.04 맞나요? 잘 기억나는 하지만 뭐 맞게 아마 그때 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니 0.04인데 공무원 신체 검사를 할 땐 또 시력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비결이 뭡니까? 제가 77년도에는 라식 수술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제가 그 현역으로 군대를 저 만기로 전역을 했고 일병이고 보병입니다. 아니 일병이 어떻게 만기예요? 병장이 만기? 아닙니다. 제 네. 병적 증명서를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돼 있습니다. 만기가 어떻게 해서 일병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몇 개월 보셨어요? 강 후보님 제가-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하셔야 네, 됩니다. 할 겁니다. 15개월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신체 개월이요? 검사 15개월. 제가 신체 검사할 적에 77년도에 15개월 근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잠깐 시간 끌어주시고요. 네네. 강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군대 문제는 그 정도 하고요. 아니요, 제가 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아니, 분명한 끊으라고 해명이 하시니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끊- 끊어야죠. 제 지금 의혹만 시간이니까. 제기하시고 제가 제 해답할 시간이니까. 기회를 안 주시니까. 자, 발언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15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신체 검사, 정밀 심차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고졸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무런 백도 없었고 그 정밀 신체 검사 받아서 정상적으로 판정을 받았고 만기로 일병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네, 강 후보. 네, 김은혜 후보님께 네. 여쭤볼 텐데요. 삼풍백화점에서 밑에 그 보트를 타고 가가지고 캐비닛을 열고 안에서 설계도를 찾아내가지고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을 밝히셨다고 무릎팍도사라는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지존파 이야기 하신 것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 진실을 찾는 데 있어서 제가 거짓이 있거나 다른 말을 했다면 그 기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김은혜 후보께 주도권 네.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강현석 후보님. 네. 혹시 짧게 대장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대장동이라는 게 그야말로 이재명의 설계하에 그 밑에 있던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몇 천억을 해먹은 희대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다, 부동산 횡령 사건이다, 뭐 이렇게 관과 민이 합작한 그런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김동연 후보님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님과 지난 월요일에 토론을 제가 진행했을 때 여쭤본 것이 대장동 주민을 만나신 적 있냐? 그랬더니 만나본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흘이 흘렀는데 그 뒤에는 좀 만나보셨습니까? 아니요, 만나진 못했고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사항을 인지하고 그분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안 만나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기회 되면 만나야죠. 그러면 어제 대장동이 이재명 전 지사를 포함한 원주민들의 고발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대장동은 김동연 후보님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글쎄요, 지금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지나간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혹이 있다면 네. 또 검찰과 경찰 수사 또 특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려면 검수완박을 찬성하시면 안 되는 거였죠. 아니요, 자, 수사는 뭐 경찰로 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검찰이라 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검찰 또는 여쭙습니다. 경찰이라고 그랬죠. 대장동에 대해서 그렇지만 김동연 후보님은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대장동은 가장 커다란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규정을 하셨죠.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한 언론사에 나와서 대장동은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데 공표라는 팻말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일 때 김동연, 작년에 김동연 후보와 그리고 올해 민주당의 후보로 되신 김동연 후보님, 어떤 게 진짜 김동연입니까? 둘 다 저고요. 대선 후보 때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좀 팩트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방송에 나가서 했던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고요, 공익 환수였습니다. 그것을 자막에 나온 거를 시정까지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 맞다면 O, 아니면 X를 들어달라는 게 주문이었고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으셨다면 아닙니다. 공익 환수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5,500 환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 나간 상태에서 김동연 후보님께 여쭌 것은 대장동을 지금 과거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분들, 경기도 분들에겐 분명히 수천억 원에 가야 할 부당이득이 환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분리하면 대장동을 또는 경기도민의 앞으로 제2, 제3의 대장동이 있을 것을 어떻게 김동연 후보님은 막겠다고 이렇게 분리한 거는 그냥 애둘러 넘어가십니까? 저한테 불리한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일에 아무런 관련도 없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절차를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과 이유는 분명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부패 척결이나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이재명 전 지사님 계승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전 지사의 경기도 경제정책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재명 지사를 승계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이재명 지사의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질문을 정책 드렸습니다. 중에서 도민들이 좋아하시고 성공한 정책에 대해서는 승계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고 김동연 다시 색깔을 씌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일머리가 있으시던가요? 이재명 전 지사님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일머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 도민들의 생활 밀착형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고, 그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승계 보완하겠고요. 또 알겠습니다. 김동연 색깔을 입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경기도민분들이 김동연 후보님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일머리가 없다고 SNS에 분명히 말씀하신 뒤에 다시 합류하고 난 다음에 일머리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혼란스럽죠.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안 믿어야 되는 겁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도 없고 그리고 포퓰리스트라고 직격탄을 날리셨던 게 바로 민주당에 합류하기 전에 대선 후보 김동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를 따라서 기본소득을 오히려 확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둘 다 또 맞습니까? 어떤 게 진짜 김동연입니까? 둘 다 저고요. 역시 우선 첫 번째로는 제 말을 인용할 적에 맥락을 같이 인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딱 다 하지 마시고. 기본소득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본소득은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보편성, 현금성, 정기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도민과 전 국민에 준다면 그건 기본소득이죠. 네, 그렇지만, 김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도. 그렇지만 충분히, 청년 기본소득 가치로 일정 청년을 타겟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효과 있고 그것은 승계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토론 초반에 김동연 후보님께서 특수한 어려운 계층에 가는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달라 얘기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또 바꾸셨습니다. 아니요, 아까 충분히 바꾼 적 없는데요.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대해서 일부에게 주는 것은 그 정도는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아니요, 게 그렇게 표현하지 그동안에 않았죠. 바뀐 말의 궤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은 철학과 소신이 그때그때 다르지 않고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각 후보님들께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후보. 예, 제가 경기도지사가 돼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말꾼이 아니고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특권층이 아니고 서민들과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15살 때부터 성남 천막집에서 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이제 제 꿈을 키워준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용석 후보. 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 경기도를 이 계란의 흰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노른자가 서울이면 경기도는 흰자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도가 서울의 그런 구태연하고
낙후된 이미지를 떨치고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엔진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바로 이 상평 통보처럼 꽉 차운 경기도를 꽉 채워서 네. 발전하는 경기도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김문혜 후보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건강하고 생산적인 그런 비전을 던져드리고자 애썼는데요. 해도 아쉬움이 많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미래로 가느냐 또는 과거에 매몰되느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기자로 저의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조율하면서 그리고 대기업에서 소비자, 즉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 저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늘 문제는 현장에 있었죠.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정의당 황순식 후보. 네, 윤심, 명심이 아니라 민심이 정답입니다. 저 황순식은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당위원장까지 경기도에서만 정치를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시민들과 부딪히며 정치를 배웠고 또 스타트업도 해보고 스타트업과 또 협동조합 마을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민생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공동체와 환경을 지키면서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어봤고요. KBS 초청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이렇게 오늘 모든 순서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아주 물러섬 없는 시종일관 치열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6월 1일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분 후보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40분에 KBS 초청 토론의 마지막 순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